언론이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권력층과 전면적으로 싸우는 검찰총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줬고, 너네랑은 달라, DNA가 달라, 파편 중씨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조상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니? 네. 이렇게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12월 3일 내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이었죠.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 과연 누구일까? 단순히 시민들이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도움을 줬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뉴스어디 박채린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감시하는 독립언론 뉴스어디의 박채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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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하는데 좀 어떠시나요? 일단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어서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유창하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준비해 오면서 특이한 점이 좀 있었는데, 원래 네. 시민 활동가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 활동가를 하시다가 기자가 되셨는데, 그 기자가 된 경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언론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시민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점점 좀 시민이랑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끔씩 후원 회원분들이 막 간식도 막 사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 중에 되게 고령의 회원 한 분이 계셨는데, 막 간식을 싸들고 오시는데 박스 안에 간식을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를 달려서 간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제 후원 회원한테 회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변화라는 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들에게 뭔가 효용을 줄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제가 쓰는 보고서도 좀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전달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기도 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미디어의 문제가 되게 우리 삶과 가까이 있다는 걸 좀 더 잘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갖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뉴스타파라는 독립 언론사에서 이제 뉴스타파와 같은 그런 독립 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렇죠. 한다. 이제 그 독립 언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독립 언론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네. 활동가로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되게 낯설잖아요, 독립 언론이.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독립언론 들어는 봤지만 왜 독립언론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잘 뭔가 알아볼 기회는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기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언론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독립언론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한국 언론에서 왜 독립언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보는 언론들이 되게 정파적인 성격도 강하고 혹은 광고주 혹은 사주에 의해서 논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언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주나 권력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좀 최대한 자유로운 언론이 한국 사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독립언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대망 시리즈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언론이 윤석열을 도와줬는가에 대한 취재 기사가 8건의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첫 시작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이제 그 내란 이후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신 감정일 것 같은데 이 기사를 2025년 7월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내란 이후에 기사를 쫙 보면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 비판적인 스탠스예요.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시계를 이제
내란 이후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으로 돌려보면 그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상당히 키워줬었거든요. 도움을 줬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내란 이후에 언론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반성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얼굴을 싹 바꿔서 뭔가 이제 또 뭔가 훈계하는 사람, 권력 감시자의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큰데 이거는 좀 지루할 수 있더라도 좀 지루한 콘텐츠가 되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윤석열 언론 공범이라는 그 시리즈 제목으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총 8편으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05년까지 한 5년간의 내용을 이렇게 뉴스 기사를 쫙 살펴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일단 윤석열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일때부터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망론을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5년치를 쭉 보게 됐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다 보려니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고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그 윤석열에 대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 판단도 약간 흐려지는 거예요. 예.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누구는 윤석열에게 그 표를 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보자. 그리고 언론의 책임이 어떠한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그리고 그런 뉴스를 보는 시민들은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언론을 볼 때 뭘 그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길지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2019년 9월에 조선일보 김강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대망론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띄워주기라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지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사실 대망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칼럼을 이런 걸 보시면 조금은 저널리즘에서 쓸 것 같은 언어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윤 총장은 사모펀드 박사,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칼럼이라는 게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용인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근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시고 윤석열 총장은 사모펀드 박사다. 왜 사모펀드 박사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윤 총장이 조국 씨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상 기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직감 이런 얘기를 근거로 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칼럼 내용 자체가 근거도 떨어지고 뭐 시기적으로 되게 무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도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 의혹도 있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칼럼으로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기도 해서 이거는 띄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광일 씨의 칼럼 보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신문표로도 정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의혹이 너무 많고 범죄가 많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읽으면. 그리고 우리는 조국 의혹의 터미널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터미널 입구에 와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 또한 지금 조국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혹들이 밝혀졌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예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회에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다. 한국 헌성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권력과 싸우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 뭐 청와대 여권에서도 엄청나게 뭐 협박과 회유가 있지만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인생 철학이나 그 꿈을 이어 나갈 것이다. 전 이런 워딩으로 읽혀졌거든요. 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권력과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는지 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싸움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주목 효과도 좀 노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국 이후에 윤석열 대망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좀 저는 어색하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되게 헐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헐거운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는 상황이 그렇죠. 보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까지 다 같이 보았을 때 이 칼럼은 이제 대망론을 처음 언급한 칼럼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아니 윤석열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그리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지검장이었거든요. 네. 이 언론사 회장과 윤석열이 만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수사의 대상을 만나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수사의 대상이 상당히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인 거잖아요. 그 언론사의 사주는 또 윤석열에게도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뭐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위를 봤을 때도 뭔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하고 있던 수사만 해도 지금 6건 이상이거든요. 네. 만남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날도 되게 공교롭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를 한 건데요. 윤석열이 중앙일보의 사주인 홍석현 네. 네, 중앙홀딩스 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날이 언제냐면 그때가 2018년 11월 20일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날이에요. 그 고발된 날에 그 수사를 맡고 있는 장과 수사를 받게 될 회사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네. 그런 사람과 만난다는 게 누가 봐도 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인 거잖아요. 이제 이 만남이 있고 난 이후 1년 뒤에 네. 이제 대망론이 딱 불거지는 건데 그 대망론을 처음 제기한 매체도 공교롭게 그 사주였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렇죠. 네. 보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게 대망론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도움을 받았었고 그 이전에는 윤석열이 이 방상훈 회장이라든지 홍석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후에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카인즈 분석 결과 2020년부터 엄청나게 대망론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망론이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면 이게 윤석열에게 어떠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당시의 기사들을 보시면요. 대망론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시면 뭔가 문재인 정권에 의한 희생자, 뭔가 핍박을 받는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하는 어떤 영웅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핍박받는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대망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망론의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윤석열에게 아주 유리하다. 대통령으로 유리하다. 가는 길을 열어준 보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자체가 윤석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보도인 거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기득권과 싸우는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시켜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 윤석열 서울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삼선동에서 출생했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충청 대망론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대망론을 언급했던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좀 황당해요. 황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 삼선동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에게 충청 대망론을 붙이는 것도 그렇죠. 좀 어불성설인데 이 시기 자체도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 자리에서 사퇴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중앙일보가 충청 대망론을 띄웠고 그다음에 사퇴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이제 충청 대망론을 띄웠거든요. 그 시기가 정말 그 윤석열의 그 검찰총장 사퇴를 되게 키워주기 위한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보도의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망론의 또 다른 버전이자 약간 타깃을 좀 더 정교하게 한 거죠. 이제는. 윤석열은 충청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충청도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꼭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좀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네요. 그렇죠. 대망론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윤석열 이꼴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키웠고 이제 이후에는 좀 정밀 타격해서 충청도에서 대통령 한번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정밀 타격한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기사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이 대호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대호 프로젝트가 뭔가요? 제가 대호 프로젝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좀 재밌는 기사를 예. 좀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온라인판 기사는 뭐 윤가는 나서는 성격 아니다. 윤 대망론에 갈린 파평윤 씨 이런 온라인 제목의 기사고 이제 요거는 지면에 실린 건데요. 저는 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네. 기사에서는 이제 파평윤 씨 출신들의 어떤 인물들을 막 찾아가지고 파평윤 씨는 원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꼿꼿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파평윤 씨 중에는 임금이 사헌부 대사헌, 그러니까 오늘날의 검찰총장 벼슬을 10번이나 이렇게 내렸지만 이제 고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파평윤 씨 조상의 막 일화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윤 씨 가문의 깐깐한 선비 정신이 직간접적으로 후손의 DNA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거든요. 보시면 어떠세요? 전 파푼 윤 씨 하니까 윤영원 혹시 아시나요? 그 조선 시대에서 권력을 휘둘렀었던 권력자의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는데 파평 윤 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너무 좀 나쁜 사람도 많았을 그렇죠. 텐데 거기서 이제 되게 멋져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뭐 선비 DNA 이런 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확인을 중요시하는 기사에서 볼 법한 워딩도 아니거니와 합리적인 근거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버전인 충청 대망론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너무나 함량 미달인 기사다. 이런 기사를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권력층과 전면적으로 싸우는 검찰총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줬고 그리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 여러분들 이 사람 꼭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랑은 달라. DNA가 달라. 파편융 씨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조상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니? 네. 이렇게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호 프로젝트가 뭡니까? 윤석열 씨의 측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대권 프로젝트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시작은 일본이었다고 해요. 일본 이제 검찰들 사이에서 뭐 대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좀 키워주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막 대망론이 막 불거지고 할 때 이런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곤 했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비 있게 뭐 사실 확인을 하거나 그런 보도는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잠깐 바짝 관심을 받고 이제 좀 조용히 사라진 사장된 그런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충청도가 뭐 홀대받았다 뭐 이러한 기사들도 막 올라왔다라고 해요. 충청 대망로 부분을 보면 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네. 뭐 여건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뭐 충청권에도 이런 수건 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게 안 보인다. 어쨌든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뭐 충청도에서도 큰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생길 것이다. 충청도는 이때까지 너무나 홀대받았다. 이번 기회에 충청 출신의 대통령을 뽑아보자. 이런 그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전에는 충청 홀대론에 관심을 가졌었나? 충청 지역이나 특정 지역이 소외받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윤석열의 대망론이 떠오르고 나서 가져온 충청 홀대론이 얼마나 지역 소외에 관심을 가져서 쓴 기사인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충청 대망론뿐 아니라 당시에 제 기억에서도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과 그렇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 추윤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수치로 내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추윤 갈등과 관련된 기사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추윤 갈등이 만들고 있는 어떠한 이슈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추윤 갈등과 관련해서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특정 매체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의 보도를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물론 되게 중요한 이슈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보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보도량 많은 게 더 눈길이 가고 이제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거죠. 이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그 수많은 그 추윤 갈등 기사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편향되게 쓰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셨던 적도 있었나요? 특정 매체에 한해서 봤을 때 네. 이제 기사를 보시면 예. 아마 이 추윤 갈등의 첫 시작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 검언유착 사건은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의 기자가 공모를 해서 이제 그때 아마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좀 재수사를 협박을 해서 그 부정적인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다 그런 의혹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났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론 윤리 측면에서 문제만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기는 했죠.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라면 취재를 했어야 할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고 이 의혹이 터지자마자 이제 조선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은 이것은 윤석열 때리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진실에 관심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편향적인 보도의 첫 시작이 윤석열 때리기. 제가 자료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조선일보 칼럼 중에 윤 총장의 충혈된 눈, 4kg에서 5kg 빠진 몸무게, 혼자 김밥 사 먹는 일상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 왜 칼럼에서 작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이미지 정치라는 이미지 정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눈이 충혈됐다는 것, 몸무게가 4, 5kg 줄었다는 것, 4, 5kg 줄었는지 확인을 해봤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의문이지요. 네, 그래서 기자가 먼저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은 검언유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윤석열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초동 25시라고 기사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은 어떤 뒷얘기들 이런 것들을 싣는 칼럼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은 윤석열은 되게 이 기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해자의 입장이다 이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에 약간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칼럼이죠. 그렇죠. 또한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당시에 조선일보는 같은 제보자를 발언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일 때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과 관련이 없을 때는 거짓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똑같은 언론사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그 제보자를 바라볼까요? 이게 뭐 정파성의 이유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정파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잣대가 네.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런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 조선일보나 이런 매체들이 윤석열에게 상당히 좀 편향되어 있는 보도를 할 준비를 막 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내란 관련해서 그 앞에도 시작할 때도 우리가 말하기는 했지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초반에 뭐 이거 무죄다, 뭐 뉴스타파가 오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김건희 씨가 뭐 수익의 40% 이런 녹취가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자마자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수사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냐.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냐. 검찰 해체론이 나오는 이유를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진실이나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유리한 어떤 특정한 권력, 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중잣대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자님과 제가 얘기를 쭉 나눴었던 것이 언론이 사실은 일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가 어떻게 띄워줬나를 봤거든요. 대망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충청 대망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수용 갈등, 충혈 된 눈, 김밥 먹는 일상 이런 식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도움이 윤석열에게 어떠한 도움이 객관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그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추윤 갈등의 첫 시작이 2020년 1월에 추미애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추윤 갈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1%였어요. 예, 여기 기사 보니까 이제 1월 두 번째 주에 1%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추윤 갈등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때가 그해 같은 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던 지지율은 12월에는 24% 넘긴 거였는데 연합뉴스에서 예. 보도한 그러면서 이제 1%였던 사람 지지율 1%였던 사람이 1년 사이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에 올랐고 지지율도 엄청나게 20배가 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이 뭘 했냐라고 보면은 딱히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막 영웅이 되어 있고, 영웅 서사를 썼죠. 그렇죠. 충청을 이제 충청을 더 이상 이제 홀대하지 않을 어떤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막 파평윤 씨로부터 아주 좋은 DNA를 받은 어떤 사람. 그리고 서사를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하루에 10건 이상, 특정 매체가 하루에 10건 이상의 보도를 끊임없이 1년 내내 만들어낸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지지율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언론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일반 시민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헤드라인만 읽고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그 윤석열 보니까 사람 괜찮네 생각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 언론사가 이렇게 윤석열을 띄워준 것뿐만 아니라 디펜스, 방어를 해줬다. 윤석열에 이외되어졌다. 이러한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벌써 6년이 지난 오래됐네요.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가 이런 게 검찰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책관실이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예를 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보도한 그런 기자들, 언론인을 포함해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보낸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현재는
그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대신 좀 고발 좀 해줘라고 검찰이 네.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언론인과 여권 인사들을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을 했다. 사주한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이제 쭉 이어지고 나서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감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고발을 기획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판결문에 딱 나왔다라는 거 보면 이게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이 대법원 판결과 좀 상이한 내용들로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포착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때도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발 사주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고발 사주가 있었던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보는 게 우선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처음 보도한 내용은 그 감찰을 착수하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못 믿겠다. 못 믿겠, 검찰부장 못 믿겠다. 네,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전에 그 한명숙 총리 관련한 감찰을 했다. 예. 근데 그 사건은 친여 매체가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 매체는 뉴스타파로 보이는데 이제 친여 매체가 제기한 그런 사건을 감찰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특정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걸로 보이는 어떤 학회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되게 친여적인 그런 성향이니까 이 감찰도 되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믿겠다, 이런 기사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기사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가지고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성은 씨인데요. 이 조성은 씨에 대해 가지고 벼락치기, 거래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자격 시비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 조성은 씨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그 친여 성향을 띠고 있는 감찰부장과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찰부장은 공익 제보자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기자들에게 알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았다. 며칠밖에 안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확정하고 이런 기관이 아닌데 국민권익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왜 검찰에서 하냐, 이런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좀 사실과는 달라요. 그 권익위가 이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는 있긴 해요.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다라는 것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지침에 적혀져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문제될 만한 게 없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에 이어서 이제 조성은 씨를 두고 거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못 믿겠다 시리즈 2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만약에 정말 그 고발 사주 자체가 뭔가 기획된 것이고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 배경을 취재하고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 고발 사주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못 믿겠다, 감찰하는 것도 못 믿겠다, 제보자도 못 믿겠다,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비호? 방어를 앞장서서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검찰권을 사유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은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서서 보호를 해준다? 이때 한번 걸러졌더라면 내란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인 것은 이제 그때가 2021년 9월에 고발 사주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쭉 살펴보면요,
총 62건의 기사를 썼거든요. 아, 62건. 근데 이 62건을 전부 다 읽어보면 고발 사주가 실제 했는가, 고발 사주에서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 사실이 아니라 뭐 공익 제보자라든지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신뢰성을 깎는 그러한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 고발 사주 의혹의 주체는 사라지고, 그리고 국정원 배우설 이런 것들만 그냥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을 쭉 보는데 처음엔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이가 시켜가지고 김건희 좀 덮으려고 해주는구나. 네. 근데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 공익제보 조성은 씨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박지원을 만났다는 국정원장. 야, 이거 국정원 개입이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그렇죠. 언론들이 그걸 또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그럼 본질은 진짜로 고발 사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검찰의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인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야, 조성훈이 쟤 거짓말쟁이다더라, 아니라는데 진짜라던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뢰성만 따지게 된 게 이게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오늘 한 내용은 4가지 파트밖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언론 공범, 윤석열 대망론 누가 띄었나부터 이 고발 사주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5번, 6번, 7번, 8번이 더 재밌죠? 네. 예,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윤석열이 등판을 하면서 이제 뭐 가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비호하는 언론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띄워줬는가,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잘못한 행동을 어떻게 언론인들이 막아줬는가를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